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드론 부대는 이미 4년 전에 창설돼 있었다고 하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드론 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드론 부대는 이미 4년 전에 창설돼 있었는데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하고, 오늘 윤 대통령은 기존 드론 부대는 대단히 미비하다고 드론 부대 창설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오락가락 헷갈려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더욱 커진 혜택, 최대 22% 할인부터 시승만 해도 지프 캠핑용품까지 12월 31일까지 선사하는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컨텐츠가 숭, 자격증을 쏴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쏴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컨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 판각된 유교 책판 61점이 미국에서 환수됐습니다. 잠시 후 직접 미국을 다녀온 한국국학진흥원 이남욱 박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소식 다뤄봤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북 북부권의 환경교육을 맡게 될 안동시 환경교육센터 출범 소식까지 알아봤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새해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인 국민통합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국민통합.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식과 함께 새해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저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힘쓰는 진정한 친윤, 이른바 진윤이 되겠다는 선언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요? 누가 진윤이 되겠다고요? 제가 이제 진윤이 되겠습니다. 우리 허승규 대표가 진윤이 되겠다고요? 네, 제가 친윤 하겠습니다. 네. 친윤을 넘어서 진윤까지 되겠다. 이거 무슨 소리인가? 이거 좀 매치가 안 되는데요. 네, 오늘 한번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 그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이게 사실 생소한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네. 올해 7월에 출범했는데요.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인수위 시절 국민통합위원장이었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고요. 네.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총리, 교육부총리 포함해서 장관들이 한 9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국무조정실장도 참여합니다. 예. 즉 정부의 핵심 요직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 내의 핵심 기구라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제 김한길 전 의원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당연직 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뭐 각 부의 장관, 뭐 부총리 다 이렇게 위원 상당히 좀 이력들이 화려한데 대통령 직속 기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 통합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할 건지가 이게 중요할 텐데요. 자, 최근에 국민통합위가 그 비전과 주요 목표, 과제 이걸 확정했다고 하죠. 네, 최근 국민통합위원회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확정했습니다. 네. 내년도 역점 목표로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 확산 등의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네. 그 인류 고금의 역사를 통틀어 국민통합이 되려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외나 억압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네. 사회적 갈등은 차별과 불평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주요 갈등을 예방하는 구조적 과제 8가지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4대 전략 목표 그리고 8대 과제 이렇게 설정했다고 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4대 목표가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 통합 가치 확산 이렇게 4대 전략인데 자, 그러면 8대 과제는 무엇인가요? 네, 8대 과제는 세대 젠더 갈등 완화, 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 네.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 등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여야 모두 막론하고 매번 국정과제로 제시되는 부분인데 네. 특히 이번에 눈여겨볼 만한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2가지요? 예. 네, 상호 관용의 정치 문화 토대 마련이랑 다원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양성 민주주의죠. 다원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인데요. 어허. 그동안 좀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게 보일 수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좀 초심을 회복하려는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전 여기서 살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이 2가지 중요한 과제 소개해 주셨는데 상호 관용의 정치 문화 토대 마련하겠다. 또 하나가 다원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하겠다. 이건데 자, 우리 허 대표가 왜 놀라셨는지 무슨 뜻이세요? 왜 놀라셨어요? 네. 이렇게? 이 2가지 과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서 전 놀랐습니다. 이 말대로만 하자면 선거제도를 네.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라고요. 네, 이 상호관용의 정치 문화와 다원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은 현재 승자 독식 양극화 정치와 51대 49의 대결 구도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통합을 해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다원 민주주의라는 말이 정치 다양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정치 다양성과 다당제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 즉 양극화된 짜장면과 짬뽕만 있는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과제에 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국민통합위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이것을 실현할 정치적 의제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예. 사실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제1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국민통합위의 중점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허승규 대표가 놀랐다고 하는지, 왜 진윤이 되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정치 다양성 구조, 또 다당제 정치 개혁하겠다. 이런 게 바로 평소에 우리 허승규 대표가 누누이 강조하던 말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실현하겠다고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니까. 네. 진윤이 되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제가 윤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금까지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소극적이고 좀 반대해 왔잖아요, 그동안. 네. 그렇죠? 그 예. 2019년 당시에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치열했을 때 예. 당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격렬히 반대했어요. 그랬죠. 근데 문제는
비판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선거제도 개혁 비전이 없었습니다. 아하.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뭐 당내 기득권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이제 개혁 보수를 내걸었던 유승민, 이준석 등의 정치인들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선거제도 당시 개혁에 관심이 네, 없었다.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면서 탈당했던 그들은 예. 당시 그 제3당인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는데 예.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뭐 김관영 원내대표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대안은 불분명했습니다. 예. 결국은 다당제 정치개혁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도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흡수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국민의힘 주류 정치인들과 개혁 보수를 외쳤던 비주류 정치인들 모두 선거제도 개혁의 비전을 보여준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번에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기 어려우니까 당 바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준비하겠다. 글쎄요, 뭐 이렇게 그냥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대통령의 의지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서 보자면 예. 김한길 위원장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민주당 출신 정치인에게 요직을 맡겼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비전을 보여준 정치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통합 실현을 바라는 이 진정한 윤심 정치인이 국민의힘 내부에 잘 없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실현이라는 본인의 본래 마음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취임 이후 계속. 네, 예. 그래서 윤심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제 수많은 윤핵관들도 헷갈렸던 것인데 이제 연말을 맞아 대통령 스스로도 좀 성찰을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시길 기대합니다. 여하튼 그 윤 대통령도 국민통합위원회 핵심 과제 본인의 공약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분명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신호를 줄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됐는데요. 자, 내년이죠. 3월 8일, 3월 8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당대표 후보군들의 윤심 경쟁이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윤심 경쟁이 치열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통합을 실현할 진정한 진윤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의 비전과 4대 전략, 8대 과제를 실현할 후보여야 하고요. 네. 상호 관용의 정치 문화 토대와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 진윤 후보는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을 말하는 후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윤을 내세운 후보들은 난립하지만 윤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믿는지 이른바 윤심이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고 새해에는 이것을 실현할 진정한 친윤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의 국민통합 실현 의지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에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군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역할일 텐데요. 자, 국민통합을 바라는 대통령의 본심을 그동안 너무 숨겨왔다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원하긴 한 건지 사실은 지금까지 행보를 봐서는 좀 헷갈릴 정도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임기 1년 차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내년이 이제 대통령 임기 2년 차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 공약 실현에 대해서 힘을 실어야 되는데 대통령 스스로부터 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고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이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을 수사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웠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득권 정치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새해에는 진정한 친윤으로 좀 거듭나셔서 이 국민통합위원회의 핵심 과제를 실제로 정책적으로 좀 실현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 8대 과제 실현을 위해서 새해에는 진윤이 되겠습니다. 예, 이 말만 지금 딱 라디오 틀고 들으신 분들은 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예, 우리 허승규 대표가 진윤이 되겠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뜻일지.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바랄까요? 그거 좀 여쭤볼게요. 허 대표님. 사실 제가 대통령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제가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국민통합위원회가 밝힌 그 과제 그것만 봤을 때는 예. 선거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제 무늬만 국민통합위원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비평할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드러난 문서와 자료에 봤을 때 국민통합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네.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본인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아, 그래요? 네, 올해 또 국회의장과의 면담에 있어서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또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예. 다만 이렇게 한두 마디 하셔서는 안 되고 예. 좀 세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거리가 멀었던 관성이 너무 오래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힘쓰는 것이 진윤이다라고 좀 과감한 신호를 새해 주셔야 됩니다. 예. 새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신년사에 선거제도 개혁이 언급이 돼야 윤핵관들이 이제 대통령의 본심이 이거네 하면서 그렇죠. 예. 뭐 하려는 척을 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가 본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공약 실현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 다양성 또 선거제도 개혁 이런 걸 누누이 말로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 진심을 좀 보여달라. 앞으로 행동으로 좀 실천해달라.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오늘 허승규 대표가 진윤 선언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국민 통합을 위한 과제인 상호 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그리고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할 수 있도록 자 선거제도 개혁에 힘쓰는 진윤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이시 오늘 시작하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한국의 책판 가운데 빠졌던 일부 책판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유교 책판 61점이 미국에서 환수된 건데요. 한국국학진흥원 이남옥 박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남옥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직접 미국에 가셔서 환수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언제 다녀오신 겁니까? 네, 10월 16일에 출국했다가 24일에 귀국했습니다. 예. 미국 책판 환수와 관련해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었습니다. 아, 한 두어 달 지났군요. 네. 예. 직접 미국으로 가셔서 유교 책판 처음 마주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 한국의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유교 책판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여서 매우 고마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 놀라웠는데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지금 몇십 년 된 거잖아요. 미국으로 간 지. 예, 근데 맞습니다. 아주 크게 훼손되지 않아서 고마웠다. 예, 이런 느낌이시고요. 이번에 환수한 유교 책판이 61점이나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많은 책판이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까? 네, 원 소장자는 나토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프랭크 윌리엄 존스입니다. 네. 그는 평소에 문화재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유교 책판은 아마도 그가 1980년대 한국에 드나들면서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예요. 그러면 네네. 뭐 한 40년 된 거네요. 예, 미국으로 맞습니다. 들어간 지. 예. 자, 이번에 환수한 유교 책판 중에서 이게 좀 글이 좀 어려운데 주서 강록 간보 이렇게 끊어 읽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서 강록 간보의 인쇄 목판 일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소중한 목판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주서 강록 간보는 간제 이덕홍을 비롯한 퇴계 선생의 문인들이 정리한 주자서 저료 강록을 미람 이재 선생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그의 외손인 대산 이상정 등이 동료들과 함께 교정해서 1785년에 호계사원에서 간행한 것입니다. 예. 이 책은 18세기 퇴계학파의 주자학 연구 경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계학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바로 그게 주서 강록 간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번에 환수한 유교 책판 이 주서 강록 간보 말고도 중요한 인쇄 목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다른 목판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 목판들입니까? 네. 영천 출신 조선 말기학자인 박사규의 문집인 상은집 20점, 봉화 법전 출신 조선 후기 학자 강헌규의 문집인 농려집 2점, 네. 영천 출신 임진왜란 의병장 최응사의 문집인 유정일집 12점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주서강록 간보를 비롯해서 상은집 유정일집은 인쇄본 일부만 전해져 왔었던 것인데요. 책판은 지금까지 국내에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농려집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책판으로 지정된 기존의 11장 이외에 추가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하나 다 아주 중요한 소중한 책판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서 강록 간보 이거 말고도 상은집이라는 게 있고 농려집이 있고 유정일집 있다. 이렇게 크게 봐서 한 4가지 정도가 되는 거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소중한 목판들이 미국에 있다는 건 어떻게 처음에 알고 찾아가신 거예요? 네, 원 소장자였던 프랭크 윌리엄 존스가 올해 1월 22일에 사망했습니다. 예. 네, 그가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 없어서 나토에서 같이 근무했던 로빈 크로스비에게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고 기부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로빈 크로스비가 자산 처분인 자격으로 유교 책판을 비롯한 유물을 처분하고 있었는데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에 근무하는 임수아 큐레이터가 이 사실을 알고 8월 22일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의 정보를 공유해 주었고 이후 환수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자, 환수 과정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소장자가 순순히 이렇게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소장자를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이 환수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대상 유물의 반출 경위, 가치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예. 최초에는 환수 대상 유물이 상흔집 53장으로 알려졌는데 상흔집의 저자 박사규의 직계 후손과 면담을 통해서 반출 과정에서 부당성이 없음을 확인받았고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서재학 전공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오경정 교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이후 유물 구입 금액, 유물 인수 방법 등 환수 조건에 대해서 이메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예. 구입을 위한 재원 미화 2,000달러는 한국국예문화재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아, 이거를 구입하는데 2,000달러가 든 겁니까? 예, 맞습니다. 2,000달러면 한 2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이거 좀 비싸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이거는 매우 사실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네네네. 250만 원의 상품. 미국에서는 이 목판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자산 처분으로 그냥 일괄로 이제 내놨던 건데 저희가 이제 그걸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돌입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소장재가 이게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는 걸 안다면 뭐 10배도 부르고 100배도 부를 수도 있었던 거군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잘 협상이 됐네요. 가격은. 그래서 이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계약 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목판 수량 다시 한번 확인 요청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초에 53장으로 알려졌던 목판 60장으로 다시 알려와서 이를 토대로 이제 서류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10월 18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현지에 도착해서 목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목판은 61장이었고 한 장 더 있었네요. 예. 종류도 아까 이제 상흔집 이외에 주서강록 간보, 유정일집, 농려집 이렇게 4종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자산 처분인인 로빈 크로스비에게 한국에 고서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한국, 중국, 일본 어느 나라 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양 고서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놨다고 하면서 한 꾸러미 건네줬습니다. 다른 동양 고서가 더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이거 다 보셨나요? 좀? 예, 제가 다 봤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산송 관련된 고문서를 포함해서 논어원회, 맹자원회 등 10점이었는데 이거 다 한국 거였습니다. 10점. 이것도 다 환수를 하신 거고요, 그럼? 예, 맞습니다. 이것도 뭐 추가로 또 더 비용을 좀 더 주고? 아닙니다. 지금 사실 그냥. 네네. 원래 이제 미리 교섭했던 환수 대상에는 해당이 없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판 한 장 포함해서 고문은 10점을 추가로 환수받기 위해서 이제 뭐 사실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몇 가지 했었는데요. 예,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한국의 목판 고문서 조사 마친 후에 다른 소장 유물 살펴보면서 이제 다른 유물 중에 어떤 게 이제 동양 유물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지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줬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이 유교 책판하고 고문원이 한국 기록유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래 이제 계약은 목판 60장으로 했지만 추가로 목판 한 장과 고문원 10점 포함해서 총 71점의 유물을 원래 구입 가격 미화 2,000달러에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결국 이제 10월 19일 날 인수증, 영수증, 유물 매매 계약서 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유물 이름, 수량 등을 다 수정해갖고 모두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이남욱 박사님의 아주 역할이 상당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 소중한 뭐 거의 보물급 아닙니까? 이 유교 책판 61점에다가 또 플러스 뭐 고서적이라고 하셨나요? 10점. 이걸 다 합해서 우리 돈으로 250만 원에 이걸 환수했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수억,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예, 저희 뭐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던 한국 유교 책판 안에 이제 포함되는 유물들이기 때문에 가치를 뭐 돈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수한 목판은 지금 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환수된 61점의 유교 책판은 최첨단 설비를 갖춘 목판 전용 수장고라고 할 수 있는 장판각에 보관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전통기록유산을 활용한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현지에 우리 이남욱 박사님 말고도 몇 분이나 같이 가셨던 거예요?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이 혼자 다녀오신 거예요?
네. 혼자서 이렇게 큰일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 이제 그렇습니까? 가기 전에 이제 미리 요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현지 코디네이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잘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정말, 예, 국익에 아주 큰 도움이 되셨네요, 예. 자, 유교 책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번에 61점이 미국에서 돌아왔지만 또 어느 날에 또 어떤 목판이 있을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앞으로 이 목판 환수 작업은 계속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그리고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등과 협조해서 국외소재 기록유산 환수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교 책판 환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원장님한테 칭찬도 많이 들으셨겠네요. 네,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기대를 했었나요? 나가실 때 처음에?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협상 과정에서도 좀 매끄럽지 못했고 예. 중간중간에 변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요. 이제 그리고 유물이 이 상은집만 있을 거라고는 보지 맞아요. 않았지만 예. 이렇게 좋은 유물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해서 기대보다는 매우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혼자 가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셨겠어요. 가보니까 예. 아까 동양서적, 고서적도 10점 네. 그냥 추가로 보너스로 또 환수해 오시고 예. 예.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이남옥 박사였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이번 주에도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거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네. 2022년 임기 들어서 지지율이 50% 정도 선에서 시작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까지 내려간 조사도 있었는데 거의 이 막바지, 올해의 막바지에 있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대 초반 정도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1.2%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가 41.1%니까 아주 큰 변화는 없이 좀 빠른 속도로 상승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조금 숨고르게 하는 그런 결과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가 내려와서 56.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거의 변동이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나저나 이번 주에 북한의 무인 정찰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습니다. 무인기 5대가 5시간이나, 5시간 동안 우리 상공을 날아다녔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을 1시간 동안이나 헤집고 다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빨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이후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또 7차 핵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핵의 수준을 계속해서 고도화해가는 북한에 대해서 한미동맹 그리고 심지어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대 공조하는 그런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단호한 대응을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대응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있어야 했던 정부였는데 그러니까 이 무인정찰기가 과연 어디를 돌아다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무인정찰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추계했던 경공격기 FA-1은 추락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체면을 구긴 차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경로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의존도가 높았던 탓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또 그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을 또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열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따졌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작전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 쪽으로도 우리 드론이
뭐 2대 정도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도는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응전을 하고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인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5시간 서울 상공에서 용산 대통령실 위에서 어떤 사진을 찍어갔을지도 모를 일이고 만에 하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여기에 생항 무기나 또 다른 인명살상용 무기가 탑재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작은 그 뭐 너비가 한 2m 뭐 정도 된다고 전폭이 뭐 하지만 전폭이 2m 정도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이제 38선을 넘어서 내려와서 서울 상공을 그렇게 헤집고 다닐 정도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전에도 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실제 이제 드론 부대도 창설을 했고 경찰도 이제 드론 관련 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 기술이 많이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는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실제 이제 북한의 무인정찰기의 외관을 보면 이 북한의 평양에서의 열병식 때 그 모습이 이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공개되기도 했는데 상당히 좀 외형 자체는 좀 조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게 무슨 위협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1시간 정도를 정찰하고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날아갔다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면 우리 안보로는 구멍이 뚫렸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못했을까?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는 또 예산 이야기도 나오고 문재인 정권 때의 대북 의존도가 높았기. 근데 이제 이전의 일이나 예산을 따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좀 오랜만에 볼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좁혀져 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2.9%, 국민의힘이 4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9%포인트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지난 직전 조사에서는 2.3%포인트 차이가 나던 것이 2.3 차이가 나던 것이 1.9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이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서 연동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때 한 2, 3개월 전에 격차가 많이 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15%포인트 앞서는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한때 그랬죠.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더 초점을 맞춰보면 2가지일 텐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뭐 검찰 소환도 있었지만은 이 사법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민주당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이 다수당으로서 좀 정책 대안을 더 강력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과제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중도층과 MZ세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주춤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 아무래도 2가지 정도 이재명 리스크 또 하나 뭐 정책 대안이 부재하다 이 정도 짚어주셨네요. 국민의힘도 좀 보죠.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전당대회 룰 당원 100%로 바꾸고 또 결선 투표제도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고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아직도 누가 전당회의에서 유력 후보일지가 유력 당대표일지가 가능성이 있을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여전히 오리무정이다. 안개정국이다. 윤심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 실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막내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대체적 유권자층들이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층이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등이 유승민 전 의원보다도 높게 또 나오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예선에서는 뭐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당권을 도전하게 되면 결선 투표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선 투표에 가면은 신윤 후보들 중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은 윤심이 실려 있는 친윤 후보가 당대표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일시감시 나왔던 이야기가 당원 100% 룰, 여기에다가 결선 투표라고 하니 이중 안전장치까지 한 것은 일종의 이번 전당대회가 유승민 배제룰이다. 유승민 전 의원을 절대 당대표로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작정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이 차기 전당대회는 이른바 윤심쟁 탈전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윤 대통령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재롱잔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전당대회 예선에서는 전당대회 예선 컷오프도 당원 100%로 조사가 진행될 그런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다자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유승민 전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하지만 이제 결선 투표는 유 전 의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안동 MBC 애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한 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럼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여부거든요. 아직까지 명확히 안 밝혔죠. 나갈지 안 그런데 나갈지. 저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경기지사로 나갔을 때도 윤심을 받지 못하고 윤심을 결국 김은혜 전 의원한테로 갔었는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심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 약자에 대한 동정 효과를 계속해서 확보할 수가 있고 어느 순간인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정치적인 재개를 하는데 발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저는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궁금한 건 그럼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럼 누가 되는데 배선생님 좀 짚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게 가장 일단 유력하게 지금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후보자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의 이른바 윤핵관의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재원 의원이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김장연대가 이제 뚜렷이 공식화됐는데 여기에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까지 힘을 실어주면 나김장연대 여기에다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까지 이 후보들 이 네 사람의 단일화에 이제 동참하게 되면 나김장권 연대에서 뭐 매우 복잡한 구조가 돼서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부 13단 이야기를 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바로 세리 엄지척 따봉 이 주인공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 쪽에 힘이 실리지 않겠냐. 강릉 외가의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입니다. 정치 13단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용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가 지금 마땅히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검사 출신이고 1년 선후배이고 또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도 정말 호흡을 잘 맞췄던 정말 윤심을 가장 잘 잃는다라는 정평이 나 있는 권영세 장관이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출마할 거예요. 근데 권영세 장관의 최대 약속은 좀 대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중성이 좀 확보돼야 그래도 파괴력 있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 감으로써 이제 부각이 될 텐데 그나저나 뭐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뭐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고 또 최고위원 도전자 중에는 신의 한수 고수 유튜버죠. 신혜식 또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의 기자도 지금 뭐 최고위원 도전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밖에 답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전 모릅니다. 몰라요.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오리무중입니다. 그나저나 이 나경원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그쪽 뭐 부위원장 맡고 있죠. 여기도 상당히 유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직 출마 여부 발표를 안 했죠?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이 윤심이 실려야 나경원 전 의원도 어느 정도 결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또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의원은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온 반면에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뭐 교감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부담이 될 게 뭐냐면 아니 뭐 그냥 당권 출마하고 뭐 되면 좋은 거 아니면 말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올 때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이 도전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꾸 도전을 했는데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이게 정치 생명에 상당히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기회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까지 안 된 사람을 또 국회의원 공천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고민은 뭐냐면요. 국회의원 공천 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당권에 도전해보는 것이 맞을지. 왜냐하면 당권 도전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당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당권 도전해도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는다면 이제 뭐 국회의원 공천에 도전하는 것도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고민은 확실하게 윤심에 실리면 나가겠지만 아니면 2024년 국회 지역구 본인의 지역구였던 곳이 동작구거든요. 예. 동작구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본인의 의사는 뭐 모르겠지만 제3자적인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렇군요. 안 나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게 유리하겠다. 뭐 이번에 굳이 안 되더라도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겠다. 예, 이게 이 왜냐하면 정도로. 자꾸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저축해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언젠가 그건 또 금리가 높게 적용이 돼서 예금을 탈 수 있을 때는 상당히 또 화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승민 전 의원은 노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과 또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빅데이터 여론 이거 뭐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썸 트렌드로 며칠 전부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빅데이터 여론을 수렴한 것인데 읽어본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과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 반응이 감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중도층이나 이제 여론조사로 본다면 MZ세대에서는 의혹을 또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저간의 여론을 읽은 다음에 소환의 날짜는 조정할지라도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 양날의 칼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응하지 않자니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응하자니 이걸 자꾸 검찰이 뭔가 소환을 할 때마다 수사를 할 때마다 끈끈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저 발등에 불이 붙은 사람은 노웅래 의원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권도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이게 의원들이 동정심을 발휘해서 부결을 시켜버리면 상당히 민주당 지지율에 타격이 되지 않겠냐. 이 빅데이터 감성 연관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민주당 지지율에 타격을 준다. 그렇죠. 이제 여론은 왜냐하면 돈다발을 이렇게 의식하는 여론은 좀 이거 뭔가 노웅래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를 이 피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부분에 여론이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빅데이터의 감성 연관을 보더라도 뇌물수수, 혐의, 불법 정치 자금 그런데 또 동정적인 여론도 감성 연관으로 나타나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굳이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의 불체포 상태에서의 수사를 해도 되는데 왜 그래. 그래서 역차별, 일방적 또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감성 연관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대대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실 뭐 민주당 측에서는 뭐 전 정권 뭐 또 이재명 대표 야권 인사 전체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탄압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반대잖아요. 의혹이 있는 걸 어떡하냐. 떳떳하면 당당히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 다음 기회에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